예, 7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융합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퓨전이라고 합니다. 퓨전. 우리 흔히 쓰죠, 퓨전이라고. 퓨전 음식, 퓨전 음악 할 때 쓰이네요. 예를 들면 국악하고 요즘 서양 악기하고 많이 퓨전해서 사용하죠. 왜냐하면 옛날 국악의 음률하고 또 그 악기만 가지고 우리의 지금 음악적인 감각이나 정서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악기를 사용하고 또 서양 음계도 사용해서 국악곡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이렇게 우리의 지금 감수성에 맞게 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죠.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음악이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안 맞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음악적인 감각이 서구화되고 현대화된 거죠. 우리가 서구 클래식 음악이나 18세기, 19세기, 17세기부터 시작된. 그 다음에 또 오늘 락 음악이나 팝 음악이나 이런 거를 늘 어릴 적부터 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감각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의 국악이나 민요는 좀 낫지만 궁중음악 이런 건 전혀 지금 우리한테 안 맞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끔 운전하다가 이렇게 음악을 방송 라디오를 듣다가 국악이 나오면 감각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돌리죠. 금방 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저 굉장히 대학생 때 저도 그걸 나쁘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음악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러고. 저 옛날에 대학생 때 시조창도 좀 배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에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퓨전이에요. 이질적인 것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다른 이질적인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 강의안을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자료 공유실에 올리겠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나중에 시험에도 다 이게 필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합금이 있죠. 금속에서는. 그죠? 합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합금이 뭐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네. 청동, 옛날에 청동기 할 때 청동이 구리하고 아연인가를 섞는 거죠. 그 구리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으면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식물도 이 융합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흔한 게 뭐예요? 접붙인다 그러죠. 하나의 식물의 나무 가지에 거기에 다른 가지, 그 줄기에다가 가지를 붙여요. 묶어가지고 상처를 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든 우리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귤이에요. 귤이 이렇게 접붙여서 생긴 과일입니다. 어디다 붙였냐면 감나무에다가 오렌지를 접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귤이라는 게 오렌지도 아닌 것이 감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됐죠. 또 학문도 융합 학문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과학하고 철학은 다른 학문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합치면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퓨전 학문이죠. 과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문화와 철학 두 가지를 섞으면 문화 철학이 되는 거죠.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런 학문 분야는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또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냥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죠. 또 균들도 이렇게 버섯같이 이렇게 균사 간에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뭐 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의 감각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 감각이나 예를 들어 미각과 청각 또는 시각,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해서 이렇게 음식을 볼 때 우리가 보면서 더 그냥 맛만 보는 것보다 보면서 색깔이 아주 아름다울 때 더 맛이 더해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우리를 경험하는 거죠. 껌껌할 때 음식 먹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 조명이 좋은 데서 아주 색깔이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 그렇게 보고서 먹으면 훨씬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예를 들면 뭐 정서 반응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드물지만 아주 묘한 감정이죠.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융합, 감정의 융합이죠. 또 물리학에서는 핵융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뭐 수소 폭탄은 못 만들었지만 핵융합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핵융합을 일으키는 큰 원자로 같은 거죠. 그걸 만드는 기술은 지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그 전 세계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모여서 그 융합로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고 또 그 설비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1억 도를 한국이 가장 오래 이렇게 달성했죠. 근데 융합이라는 건,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주 그 원자 핵이 가까운 거리로 아주 가까운 거리로 가까이 갈 때 이제 두 핵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핵이 서로 이렇게 밀치는 힘도 있는데 이것을 아주 가벼운 수소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아주 고온으로 녹인답니다. 중수소, 삼중수소,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예요. 플라즈마는 액체 상태가 된 거예요. 금속이나 모든 물질들이 이걸 엄청나게 높은 수백만 도를 높여서 그런 상태를 만들면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핵융합작용. 근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죠. 이 융합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기체화되면서 그 플라스마가 이제 다시 변형이 되잖아요. 기체 상태로. 그럴 때 그 융합 반응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융합이 철학에서도 하나의 개념으로 등장했어요. 이것을 이제 현대 철학에서 해석학에서 지평융합이라는 개념을 독일의 해석학자인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만들었는데 매우 유명합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Fusion of Horizons예요. 즉 두 가지의 지평선이 만난다 이런 거죠. 이거 원래 지평은 하나죠. 그런데 다른 지평선과 또 하나의 지평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 자연현상에서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재라는 지평이 있죠. 시간적인 지평이. 근데 우리의 과거, 아까 국악의 예를 들었지만 국악이 만들어진 거는, 궁중악이 만들어진 거는 16세기, 15세기란 말이죠. 1400년대나 1500년대. 그때 세종대왕 때 악이 다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됐죠. 박연 뭐 이런 사람들. 그것과 지금의 우리 음악을 이제 퓨전할 때 이 두 지평이 시간이 500년 정도 차이 나는 이 두 음악의 지평이 만나는 거죠. 이런 걸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또 동시적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유교하고 서구의 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만났죠. 그래서 유교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양반 기독교. 물론 지금은 그런 면이 많이 없어졌지만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양반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아주 그 선비 의식을 가진 기독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그게 연동교회라는데 이렇게 양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양반도 모이고 백정도 모였는데, 양반들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리기가 싫으니까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 상동교회인가 다른 교회가 이렇게 둘이 나눠졌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식이죠. 아무래도 양반들이,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자기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 문화와 같이 합치는 거죠. 섞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서구 문화하고 만나서 지금 유교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보다 개인주의가 약하고 아무래도 이제 유교적인 어떤 공동체 또는 집단주의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장유유서, 위계질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대학생들도 만나면 나이 묻잖아요. 이 서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를 묻는 건 굉장히 무의미할 뿐더러 그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예요. 나이가 2살 많거나 3살 많거나 무슨 차이냐, 똑같이 다 이름 부르면서 친구 1대1로 대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이에 따른 권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냐 안 친하냐,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직급이 얼마냐, 이런 건 뭐냐, 그런 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돼요. 여러분 같이 젊은 세대도 그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교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를 표현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린애하고 할아버지하고 만나도 악수를 합니다. 1대1이에요. 그게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 나는 당신에게 우호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악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이 어른, 나이 많은 40대 50대 어른하고 악수를 청하면 싫어할걸요. 그게 바로 유교하고 우리 서구 문화가 합쳐져서 이런 현상들이 좀 불안정하게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서구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강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철학에서도 이 두 가지의 어떤 사상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두 가지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종합적인 문화, 복합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것도 이런 퓨전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정반합해서 서로 다른 것, 서로 모순을 가지고 합쳐질 수 없는 두 가지의 이질적인 것이 그런 나라가 전쟁을 하던 교역을 하던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 침투하면서 새로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죠. 전쟁을 하면 그게 인위적으로 합치는 거죠. 무력에 의해서. 그래서 오래 시간이 가면서 결혼도 하고 어떤 문화도 서로 섞이고 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의 퓨전된 그런 융합된 나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동등하게 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말로만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철저히 지배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태도로 융합을 하면은 결국은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융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강 이해가 되셨죠? 융합.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약하지만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꾸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융합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한 학기 지나서 수업이 끝나면 그 관계는 약해지지만 적어도 이 한 학기 수업하는 동안은 일종의 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백석톡을 통해서 상호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융합은 잘 일어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비대면 강의는.
자, 두 번째로 윌슨과 최재천의 통섭 개념의 한계, 통섭 개념을 설명하고 그 한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통섭적 사고라고 할 때, 통섭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뭐 크게 융합과 다르지 않지만 원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나 원래 통섭 개념은 미국의 생물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통섭은 컨실리언스라고 해요. 이거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하버드대 생물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분인데요. 개미, 세계적인 개미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의 뭐 유전자 문제부터 진화의 문제 뭐 등등, 하여튼 개미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이분의 제자라서 그분이 이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통섭이란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재천 교수의 큰 기여죠. 근데 원래 이제 윌슨이 쓰는 거는, 이 사람은 생물학자답게 생물학으로 모든 학문을 통합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 인문학, 뭐 철학, 역사학, 사회학, 예술, 이런 모든 학문을 유전학, 진화학, 뇌과학 등의 생물학을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뇌과학 책이죠. 요즘 아주 AI를 통해서도 이 뇌과학 연구가 상당히,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뇌과학 연구가 많이 연결돼서 융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연과학적인 을 중시하는, 자연과학을 우위로 삼는 그런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섭이라는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자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모든 학문을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통합하자는 거죠. 그러나 최재천 교수는 이제 한국에서 이 통섭을 사용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사용할 때는 융합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써요. 이 통섭이라는 책의 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번역자의 글에서, 지금 여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류가 가진 모든 역량을 유연하게 끌어다 쓰는 것, 이를 위해 경계와 벽이 높아진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이 중심이 돼서 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학문이 경계를 넘어서 통합을 하자,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그래서 두 가지로 그는 통섭의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그 가다모라는 철학자가 과거의 문화나 그런 학문의 지평과 오늘날의 지평을 만나게 하자 해서 지평융합이라고 했죠.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통섭을 실천했던 과거의 학자로부터 배운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우리가 뭐 철학, 뭐 사회학, 그러니까 물리학, 생물학, 이런, 심지어 광물학, 이런 것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오늘의 학문을 이제 융합시킨다든지, 베이컨, 박지원, 홍대영, 최한기,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자들, 뭐 철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이죠,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융합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현대 학문을 연계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화론과 경제학을 연결해서 진화경제학, 생물학과 생태학을 연결하고, 또 뭐 복잡계 개념과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연결하고, 이런 등등. 윌러스텐의 세계 체계 분석, 이걸 유토피스틱스라고 해요. 뭐 사회학과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이죠. 이렇게 두 가지 학문 분야를 융합해서 사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섭이 꼭 자연과학적으로 모든 걸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여기 최재천 교수가. 또 이와 유사한 방법론을 제시한 분이 이인식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과학적인 알기 쉬운 과학책들을 많이 썼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의 융합의 개념도 과학기술을 인문학적 상상력 속에 녹여서 어떤 현실 적합성이 높은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기반 학문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되는 거죠. 인지과학, 뇌과학, 진화론, 복잡성과학, 인공생명, 창발지능, 창발지능이 이런 신경망 컴퓨터를 이용한 AI 같은 거죠.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과학, 환경과 바이오닉스, 이것을 기반 학문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인문학에서 얻어오고, 이런 것을 그는 학문의 융합이라고 이인식 씨가 얘기를 합니다. 또 윌리엄 켈빈이라는 분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지능의 발전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인간지능이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나를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구체적인 학문의 방법을 자연과학에서 찾는다는 점, 또는 공학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역시 지금 이 통섭이란 말, 컨실리언스를 만든 에드워드 윌슨과 여기 이인식 씨나 또 어느 정도까지는 최재천 교수도 통하는 거죠.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한계가 뭐냐? 통섭을 이제 자연과학의 학문 방법이나 원리로 환원해서 모든 인간 세상의 현상을 설명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옛날에도 논리실증주의라는 비엔나 학파라는 그 철학 학파가 통일과학이라는 걸 시도했어요. 1930년대, 40년대. 그러다가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것이 포기됐죠. 왜냐하면 인간을, 모든 학문을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하는 학문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운 거죠. 방법상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윤리 같은 거죠. 인간의 윤리학을 이런 과학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즉 인간 사회의 문제, 인간 사회가 이렇게 자연과학이나 기술로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독특한 욕망과 또 독특한 그 가치를 추구해요. 욕망의 동물만도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는 옳고 그름을 추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정의니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은 정의와 또 평등과 행복을 요구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구호가 뭐예요? 3대 구호가 자유, 그 다음에 평등, 박애. 박애라는 게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처럼 살자. 이런 굉장히 과학이나 기술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독특한 가치관이에요. 우리 생명의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과 능력이 뛰어난 천재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가치를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생명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과연 행복한 삶이 뭔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주 큰 집에서 살고, 저 강남에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외제차 타고 또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쇼핑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저는 지방에 사는데요. 주로 이렇게 책이
책을 벗삼아 살고 있습니다. 책이 가장 좋아요, 저는. 그 다음에 산책하고, 이렇게, 그런 자연 속에서 사는 삶.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해야죠. 그런 삶을 선호하거든요. 다른 거는, 그렇게 바라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삶도 있단 말입니다. 시골에서 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좀 전원 생활하면서 농사 짓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가치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갖는 약점이 빈부의 격차거든요. 이 빈부 격차 때문에 많은 사회의 어떤 갈등과 혼란과 또 불만족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대결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학과 기술이 해결한다?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과학과 기술은 그거 자체를 좋다 나쁘다 생각을 못해요. 또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어느 문화가 좋으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서구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문화가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저 이슬람 문화가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지금 더구나 이슬람은 공동체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로 모든 걸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도움이 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통섭의 한계라는 거죠. 과학과 기술, 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삶을 다 평가하고 또 운영하고 그러면 행복해질까 인간이? 그렇지 않다고 영화들을 보면 디스토피아 영화들을 보면 나오죠. 그리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GDP를 높이고 생산력을 높인 결과 어때요? 지금 이 기후 재앙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고는 받았지만 당장에 이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생산력을 높이다 보니까 이걸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을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문제를 다 정확하게 보거나 해결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어떤 삶이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느냐 가치 있는 삶이냐를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